네, 박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대담의 형식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자, 청와대에서 사실 대국민 담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국회 연설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고 교수님? 그만큼 상황의 엄중함이 국민들한테 또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 같은 남북 간의 대립 갈등 사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지금 비화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거처럼 단순히 대국민 담화라든가 또 뭐 국민의 발언으로서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국내에 천명을 하고, 특히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개성공단 폐쇄 문제라든가 이런 대북 정책을 내고 여러 가지 이런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들 앞에서 직접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합을 그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설 중에 그렇게 크게 박수를 치거나 호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오늘 일단 내용을 보면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한국의 그동안의 오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핵과 미사일에 이 개발하는데 개성공단에 자금이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도우겠다. 그리고 남남 갈등, 국론 분열, 북풍 의혹을 갖다 정치권에서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바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만반의 도발 준비 태세를 미국 등과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런 일환에서 이 미사일 방어나 사드 배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회의 법 통과, 이제 북한 인권법이나 테러 방지법,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직무이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중에서 남남 갈등이나 국론 분열,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서는 좀 많이 불편했을 거고요. 또 국회의 이 법 통과, 특히 이 경제 활성화법까지도 빨리 통과하기를 바란다. 헌법상의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성실한 의무 수행을 하기로 해놓고 왜 게을리하느냐, 이런 비슷한 언급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야당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싫게 들렸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박수를 안 치거나 크게 호응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박 대통령의 연설이 30분 정도로 이제 끝났고 모두 여기서 같이 들으셨는데, 자, 송영선 의원님부터 총평을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요지는 방금 황 소장이 이 정리를 해준 것처럼 그런 건데, 저는 약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듣는 이유가 메시지 수위가 낮다. 메시지 수위보다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전적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한 말씀은 지금 한반도가 위중한 상황, 다시 말하면 개성공단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적인 용어하면 일종의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입니다. 선제 공격이에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빼내면서 오랜 공을 들여온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빼낸 것에 대해서 불가피성에 대해서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그러나 이것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먼 장래를 내다보면 통일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첫 스텝이다라는 식의 좀 메시지를 좀 더 클리어하게 해줬으면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래도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언급은 안 되더라도 진정하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위권을 확보하고 싶다. 자주국방이라 얘기도 하고, 결국 언젠가는 한미 군사 진짜 작전권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거기까지 언급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의 자위, 우리 스스로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심할 것은 정부가 다
고심해봐야 되고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사드 같은 게 가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슈들다. 네. 더 강화해야 된다는데 조금 중점을 더 그 두 가지 포인트에 완전히 중점을 두고 만약에 국민들에게 또 국회에게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건 꼭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업소를 하신다면은 뭐 대통령께서 업소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은 대통령 국민의 의사의 대표니까 네. 업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실 전번 유엔 제재에 의해 북한에 이미 8명이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북한 인권을 유린시키면서도 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김정은을 포함한 김정은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은 통과 안 시켜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끝을 냈으면 좀 더 이 포커스가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뒤쪽 부분에 경제가 물론 시급한 문제지만 예. 그것을 갖다 붙임으로써 전체 포인트가 좀 많이 물타기처럼 돼버린 거죠. 네. 그 뭐 뒤에 부분 경제 부분이 한 약 10분 정도 분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30분 중에 10분이라면 한 3분의 1 정도가 될 텐데 고 교수님께서는 총평을 좀 어떻게 좀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대에는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이라든가 또 개성공단 폐쇄의 불가피성, 네. 또 국민과 국회, 정치권의 협조, 당부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또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 아마 국민들이 좀 듣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개성공단 이런 폐쇄 같은 조치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카드까지를 들이밀었을 때 과연 중국이라든가 또 유엔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그 제재의 당사자인 중국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낼 방안이 있는 건가? 또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언급밖에 없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과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드 배치라든가 지금은 현재는 검토 단계입니다만은 또 북한 테러 방지법, 대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이런 것들이 핵과 미사일을 무장한 이미 북한에 무장한 그런 상태고 대화의 통로까지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의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무슨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북한 인권법, 사드가 배치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인데 그에 대한 해답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뭐 야당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북풍 음모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비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만은 오늘은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회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좀 협조를 요청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점이 아쉽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대북 정책이라든가 핵무기, 북핵 문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거기에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수없이 우리 국민들이 들은 얘기를 3분의 1 정도로 거기다 또 할애를 해서 뭐 송 의원님은 물타기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없는 지금 대통령이 상황이식이 지금 경제 살리기에 있는 거냐 아니면 핵무기라든가 핵 미사일 같은 대북 이런 북한의 그런 그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결의 의지 표명 국민의 단합을 요구하는 그런 쪽에 있느냐 이런 초점이 좀 흐려진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께서 국회라는 장소를 빌려서 대국민 담화문을 거의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적절하게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이 엄중한 그 안보 상황에만 초점이 좀 더 맞춰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아요. 게다가 이제 하나만 더 언급을 한다면 사실상 뭐 외교 정책은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는 과거에 해왔던 대북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희망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의 이제 핵심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거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북한 인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자유와 번영 속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다. 예. 그래서 북한 인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외부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 거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알겠습니다. 해요. 네. 대통령께서 사실상 그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언급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원론적 언급에 그친 부분들 그리고 안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그렇죠. 계신데 황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유엔이나 한미일, 뭐 중국도 이 대북 제재에 나서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어지거나 완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긴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도발로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참고 견디는 부분이 필요하다. 희생 없이는 통일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없고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민과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예. 이야기를 하고요. 처칠이 2차 대전 때 이 선전포고를 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고난을 치를 건데 자기부터 피와 땀을 흘릴 거니까 예. 전부 같이 흘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저는 담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생각보다는 기대에 미흡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런 부분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북한을 대응하는 이 외교, 국방, 안보 이 전략을 전면적으로 체인지해야 된다. 즉 네, 패러다임을 네.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가 연구해서 이제 내놓겠다. 이제는 대화나 이런 퍼주기만으로 북한을 갖다가 달래거나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예. 평화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군사적으로도 나설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이 행정부의 이런 안이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었다라는 어떤 자기 반성도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군의 대비 태세나 이런 모든 어떤 대응 전략들을 전부 재정비하고 다시 수립하겠다. 언젠가 국회에 와서 다시 보고할 거니까 그거 전부 동의해 주라. 유사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국회가 나한테 좀 위임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예. 네. 지금 보면요. 어쨌든 오늘 그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는 국민 불안, 안보 불안에 대한 해소를 목적이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조금 미흡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좀 깊이 있게 좀 많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좀 비용을 좀 지불했고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안보 불안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얘기 나온 게 사드 배치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는 잠깐 그러니까 거의 뭐 언급이 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좀 혹시 오늘 뭐 한중 외교차관도 예정돼 있는데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요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좀 의식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해볼 만한데요. 먼저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 내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개성공단이 남북 간의 관계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통일은 더 이상 남북 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아까 김열수 교수님도 지적했어요. 대북 정책에 대한 언급이 아주 구체화가 저는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통일 대방론은 그대로 가더라도 방법론에서 지금처럼 해가는 안 되는 지원이나 협력이나 이것과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개성공단과 연계되는데 무슨 얘기냐. 남북 간의 문제까지가 안 되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안 되는데 국제사회가 세컨다리 보이콧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된다. 끌려 들어가느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없이 돈을 얼마 줄 수 있고 뭐 들어갔고 이게 그거는 장관이나 실무자가 할 얘기지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인 얘기가 없냐.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의식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건 대통령이 정말 조금 오늘 대국회에 와서 한 그 의미가 의도와는 조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그래서 저는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보다는 사드는 개성공단처럼 이미 행동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안 됐는데 단정적으로 뭔가 말씀하시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좀 그렇기는 하지만 왜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느냐? 중국 사드 다 배치했어요. 중국의 사드가 헝치9와 헝치 15가 중국 아닙니까? 네네. 둘째,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 문제가 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있었을 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계속 이 도둑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총을 가지는 준비를 갖고 있는데 꼭 옆집에 가가 내 총 가져야 되냐, 옆집이 부잣집이라고 더 잘 사는 집이라가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좀도둑을 막기 위해서 총을 가져야 되느냐 물어보고 눈치를 봐야 되냐, 이건 내 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적인 결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안 해주신 게 저는 중국을 의식하기보다는 뭔가 메시지 전달에서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메시지 전달에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예. 부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고 교수님께도 좀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같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전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사드 부분은 굉장히 짧게 언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 협의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한중 외교차관 회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의 의식,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이 사드 배치 문제가 한반도 우리의 안보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중국과 안보를 걸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중국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들이 이제 북한에 제대로 압력을 넣어서 핵이라든가 미사일 그런 개발 못하게 했으면은 너가 안보 우리가 뭐 사드 갖다 놓을 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사드를 언제 갖다 놓겠다 어떻게 하겠다 할 필요는 없죠. 이제 협의가 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들여온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역도 놓고 지금 님비 현상 때문에 서로 뭐 그동안 그 사드 도입에 앞장서 왔던 의원들마저 원인철 원내대표라든가 유승민 또 전 원내대표 다 그 사드 배치에 앞장섰는데 자기 지역에 갖다 놓은 것은 반대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 어쨌든 박근혜 정부든 그 이전의 정부든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써왔는데 이제는 대화로는 안 되겠다. 미국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변화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통일 대박론이다, 또 뭐 아까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도 이야기했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상이다,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3년 이 언간에 수없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책 구상을 내놨는데 그건 지금 다 무산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죠. 그리고 당장에 이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1월 통일부 보고에서는 안정적 운영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2월 달,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셔야 하는데, 뭐 우리가 짐작은 하죠. 뭐 미국과 중국, 시진핑, 오바마하고 전화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폐쇄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대북 제재를 가하려는데 유엔에서도 뭐 누구들은 거기다 돈 대주면서 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만 제재를 가하라고 하냐는 그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도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응급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떤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런 압박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아까 황소당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어떤 긴장 국면이 불가피하고, 그런 긴장 국면 속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이런 어떤 동북아 예. 나아가서는 동북아 이런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좀 폭넓은 그런 정책 구상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내가 끌고 나갈 테니까 국민들도 정치권도 자꾸 남남 갈등 그런 부추기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좀 따라와 주세요. 이런 쪽에 좀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을 때 중국 대변인의 성명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요. 네. 거기에 나온 얘기는 이런 거죠. 새로운 무기를 들여오면 그것이 인접 국가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이것이 지역 안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에 거꾸로 이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중국이 항공모함 들여왔을 때 대한민국이 너희들 보고 무슨 얘기 했느냐. 우리 송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무슨 대공 미사일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또는 요격 미사일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 너희들이 첸20 무슨 스텔스 전투기 만든다고 대한민국이 뭐라고 그랬느냐. 지들은 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군사를 건설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 목전까지 와 있는데 우리 살겠다고 안보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살겠다고 그거 배치하는 것까지 왈가왈부 하느냐. 예. 정말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사실상 항구시보를 보면 더 기분 나쁜 일들이 많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바둑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한국이 사드 배치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전략적 단결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마치 이 자기네들은 지금 청나라고 네. 대한민국은 조선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주권 침해죠. 주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정도의 분노로 표시하지 않고 예. 절제되고 정제된 용어로 사드 배치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오히려, 그러냐 하면 이게 사드 배치, 그러니까 인접 국가와의 관계는 우리가 무슨 캐나다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지리아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브라질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근데 인접 국가는요, 항상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중국과의 문제만 아니라 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서로 영토를 인접해 있으면 그 속에 협력도 있지만 갈등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드 배치는 사드 배치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이 정도 언급하셨다는 것은 제가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드 배치 협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 이 사드 배치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들에서 이제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오늘의 이 연설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 국론의 결집이고 통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사드 전자파 유해론, 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 다 알면서도 하루 종일 끼고 살면서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뭐 사드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전자파는 훨씬 더 세다 이러는데요. 그 센 대로 안 합니다. 공중으로 올려서 5도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300만 벗어나면 실질적으로 인체 피해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과거에 우리가 미국하고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국하고 또 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원들이 꾸준하게 맹목적 반미주의나 또 맹목적 친북주의로 일관했다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있는 저열함, 님비 현상이죠. Not in my backyard. 딴 데 해모시설이 가도 되지만은 이 사드는 해모시설도 아닙니다. 근데 내 주변에 해모시설은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당의 소속 뭐 평택시장이나 여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쯤 질타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이 여당도 뭐라고 그래야 말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드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왜? 거기는 북한의 미사일이 절대로 못 떨어지죠. 사드 기지를 북한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한간에 이런 류의 선동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자시하지 않고 강력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오바마가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부분, 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개입을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북핵과 관련이 있는 주변 당사국들은 여태까지 했던 말만큼 확실하게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하고 대응하는 부분은요. 그 사람들의 기대나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고 항상 기습을 하고 뒤통수를 때릴 줄 알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북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북한이 저짓을 하고도 지금까지 버티는 것은 항상 기습하고 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예상을 벗어나서 대응하는 겁니다. 중국을 그렇게 북한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은 중국한테 이렇게 끌려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는 한마디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기술적인 문제 아직까지 배치도 안 돼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거는 불필요하고 할 필요가 없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 또 고 교수님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핵무장 하작하는 의원께서 자기 지역에 사드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러냐. 첫째로 사드가 방금 전자파가 유해하냐 안 하지만 제가 하와이를 5년 살았습니다. 하와이에 사드 배치된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아요. 사드 배치 겁나면 왜 가요? 하와이 주 예산의 8.5%가 국방비로 쓰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둘째, 일본은 2006년에 아오모리현, 2013년에 교토에 있는 기지에 사드 배치 벌써 다 해놨습니다. 엑스밴드 배치 다 해놨어요. 그 엑스밴드라는 건 소위 말하는 중국의 기지를 보도록 하는 관측 장비예요. 레이더 장비니까. 왜 그거 할 때 중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800km를 넘는 걸 해놨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할 때 떠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를 배치를 할 경우에는 뭐 북한 미사일은 10억 20억 되는 걸까지 사드 배치,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대가 110억이나 되는데 돈 낭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느냐? 그럼 이지스함 1조 원 주고 우리가 왜 바다 위에 던져놔요? 바다 위에 이지스함을 올려놓고 난 뒤에 북한이 해상 공격 못합니다. 해저로나 들어오지. 사드는 제일 큰 적극적인 억제 장치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딴 것은 언급을 안 해도 가장 강력한 억제 방어 무기라는 것 정도는 언급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여당이 앞장서가 내 지역에 오지 말라. 이것보다는 여당이 앞장서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는 정도는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홍영표 장관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대담 전에도 한번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홍영표 장관이 뭐 국회 외통에 가서는 좀 발을 뺐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재확인을 한 셈이 됐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홍영표 장관도 그 얘기는 맞죠. 비서실이라든가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증거 자료를 지금 문제가 된 건 증거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런 개연성이라든가 가능성을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홍영표 장관과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증거자료가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증거자료를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근데 말하면 그 대통령이 증거자료가 있다고 한 거 아니죠. 지도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건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증거자료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증거자료는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해 필요한 증거도 입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측을 하고 그런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도 골이 들어가는지를 뻔히 이렇게 서류로서 증거로서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영표 장관이 최초에 얘기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것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39호실을 통해 가지고 노동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다시 이 부분을 확인시켜줬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홍영표 장관 스스로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입술 부르트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네, 네. 또 대통령께서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김대중 정부 있을 때 뭐 현대아산에서 4억 5천만 불이 들어갔다. 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4억 불의 돈이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 안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걸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이걸 계속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말씀만. 홍영표 장관이 아니고 이 지금 뭐 저는 장관께서 70%라는 숫자 같은 거 제시한 건 아주 잘못이에요. 이거는 안보 장관으로서 국정원에서 우리가 북한 자금 얼마 보내준다.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홍소정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대북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만 하시면서 또 북한이 핵과 위협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 우리 역대 정책에 있어서 1990년 초반부터 이 대북 핵에 대해서 우리 정권이 해온 것이 어디가 한계점이고 어디가 잘못이고 예, 그걸 연계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에 있어서는 앞 정부 이명박 정부나 우리 정부도 일부의 책임감을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가피하게 그 정책은 바꿔야 된다라는 자성적인 언급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북한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나. 제가 아까 뭐 물타기라는 용어를 감히 쓴 이유가 약간 좀 얼버무리는 식이 되니까 이러니까 정치권 내에서는 뭔 얘기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진짜 핵 만드는데 더 기여를 했지. 그 앞에는 실질적으로 핵 만드는데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는 핵 만드는 걸 막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은 여기 와가 이 정권에 와가 더 실질적으로 더 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개발하는 단계고 이제는 보여준 단계니까. 이렇게 정치권이 좀 그것을 오용 내지는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강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핵정책, 북핵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한 짧게 몇 초라도 하면서 현 정권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가지니까 대북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사실 대통령 발언 그 연설문을 보면 자 이제 홍영표 장관이 이제 와전된 거다, 뭐 증거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어제 이제 수습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우리가 지급한 개성공단 달러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문장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우리가 주는 그 개성공단 자금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노동당 비서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는 달러를요,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받아다가 섞여 있는 달러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이 은행에서 나오는 일련 번호가 연속적인 그 부분을 가져와서 북한에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 돈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하는 부분에서 꼬리들을 일단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또 뭐 이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오랫동안 개성공단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 특구 어떤 당국과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 이런 부분 사이에서 서로 간에 준 임금들이 둘러서 일부만 근로자한테 간다라는 정도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북한 내부에서 통치 자금을 갖다가 다 컨트롤하는 부서는 어디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까지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뭐 단지 개연성뿐만 아니라 에비던스적 증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돈이 나중에 핵이나 미사일로 들어갈 때는 북한이 이런 어떤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어떤 작업의 외부에서 기술이라든지 또 장비, 시설들을 가져올 때 한번 제가 생각해도 한번 보십시오. 오래 묵혀놓은
$9를 가지고 선입 선출 옛날에 들어왔던 걸 가지고 쓰고 지금 들어온 건 한 10년 뒤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걸 지금 받은 돈을 가지고 그걸 미사일하고 그걸 사는데 쓰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추적을 했어요. 어느 나라가 어떤 시설의 장비나 이 도구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부분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누구도 그 돈이 그리 들어가서 그 돈이 광범위하게는 통치 자금으로 쓰여진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이 핵과 미사일 장비를 사는 데 들어갔다 하는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제가 조금 제가 한번 돈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으로 제가 2009년에 의회에 있을 때에 국회에 있을 때에 실제로 개성공단의 임금과 해주 모래를 판 돈이 하바롭스크에 있는 북한 대성무역 산하의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 계좌를 제가 국정감사 때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번호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도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이 그냥 구름 잡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돈이 왜 하바롭스크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준 달러를 가지고 하바롭스크에 있는 은행에서 결국 비서실로 가거나 39호, 38호라는 39호는 1974년에 만들었고 이거는 당자금 계좌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파워를 견고하게 위해서 20년 후에 38호실을 자기 개인 비자금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39, 38이 있었는데 그걸 2008년에 통합을 시켜버려요. 네. 통합시켰다가 2009년에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내정이 되니까 그걸 다시 분리를 시켰다가 김정은이가 2012년에 이영호를 숙청하면서 숙청한 이유가 뭐냐면 인민무력부와 당이 돈 가지고 장난을 치고 서로 싸우니까 꼴보기 싫다 그걸 통합을 했는데 아버지가 벌어온 돈이 엄마가 가정자금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황 소장도 얘기했지만 그 돈 아니면은 아까 또 고 교수님도 얘기했어요. 그 돈 아니면 빤한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오는 돈이 북한의 당 이꼴 김정은, 김정은 이꼴 북한 핵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어디 쓰이겠습니까? 이런 추정은 삼척 동자라도 다 할 수 있는 추정들이니까 이게 과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 논란은 이제 지금 너무 진짜 그 단계는 넘어선 논란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태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장에 예를 들면 이제 근로자들한테 기업주가 돈 주는 거잖아요. 요새는 뭐 현금도 안 주지만 전부 다 계좌 이체 통해 가지고 이제 직접 가족한테 가죠. 뭐 그런 네. 면이 있긴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그 근로자들한테 돈이 직접 안 갑니다. 안 가고 우리 은행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미화를 넣어주면 그게 그대로 개성 총국 그 관리 총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홍영표 장관께서 70%를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9호실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학자분이 있어요. 이게 그분의 그 연구된 내용 보면 또 좀 다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홍영표 장관이 7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좀 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봉급을 주면 30%는 충성 자금으로 떼요. 그럼 나머지 70%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0%는 그 노동당 39호실 일단 가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쌀 사고 뭐 부식 사고 생활품과, 소주 사고 신발 사고 옷 살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정도의 북한 돈, 네. 뭐 주나마나한 돈 그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영표 장관이 얘기한 것은 70%지만 그분, 이것만 연구하신 분의 그 주장에 따르면 거의 100%가 다 39호실로 들어간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왜 장관이 그 정도로 줄여서 얘기했을까 이렇게 좀 이해하는 선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고 교수님, 그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의 공조 언급하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이제 중시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신냉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미일, 북중러 뭐 이런 사이에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양쪽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양쪽을 잘 관리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러시아는 차치하고라도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경제 관계가 거의 뭐 다른 나라 다 합치는 것과 비슷할 정도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 경제 쪽으로의 압력은 중국에서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제적 압력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유엔 제재라고 했지만 그동안 4차례 유엔 제재가 나왔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강력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게 결국 예. 중국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왔단 말이에요. 네. 또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 그런 것이 저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런 전략적 자산으로서 중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자산에 대해서 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동안 뭐 동맹외교다, 균형외교다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짝사랑을 했다고 할까? 뭐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뭐 천안문 가서 막루에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로서는 뭐 윤병세 장관이 한중 관계가 뭐 최상이다 했지만 이번에 이런 핵과 미사일 사건이 나면서 한중 관계 그 허상이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정말 국가 안보와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맞춰가야 할지가 아마 국가를 이끌어 나가시는 외교 안보 당국자들로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일 겁니다. 기분 같아서는 중국 처리 자체하고 사드도 다 갖다 놓고 뭐 우리도 핵무장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뭐 정부로서는 고민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안보를 강조하다 보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 주어야만이 효과를 내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북중러 한미일 과거의 그 냉전 시대의 그런 구도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김정은만 지금 좋아 지내게 된 그런 상황이 온 그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책 당국자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은 제가 볼 때는 딱히 이렇다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 의원님, 그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은 이제 무모한 정권이다. 그리고 북한의 이 공포 정치, 극악무도한 공포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당분간 아니면 꽤 오랜 시간 남북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화란 용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화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도발과 대화를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발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화의 칼자루를 우리가 잡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대화를 우리가 끌고 가겠다는데 왜 앞으로의 향후 얼마 동안 국민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게 꼭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4월까지는 지금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참을성을 잃고 또 이 앞이 안 보이니까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정부에 대한 비난 이런 게 계속 더 쏟아질 수도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이 시점 아무리 적어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이런 연유로 북한은 도발을 더 하고 자기의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끌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대화 용어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돈 필요하면 틀림없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미 군사훈련 동안에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SLBM 그때 동안은 SLBM을 제가 볼 때는 발사 실험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조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얼마나 남쪽이 비인륜적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단체만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월급도 안 주고 야반 도주는 아니지만 도망을 가는 이거 국제사회 제재를 재판 좀 해주시고 이딴 식으로 끌어내면서 또 돈줄을 잡아 당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지금 대화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국회 결의안도 무슨 대화를 추구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건 언제냐?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우리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황 소장님, 그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개성공단 중단이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재반 조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개성공단이 뭐 시발점이냐 종결점이냐 이런 의견도 좀 있을 텐데
혹시라도 뭐 국제사회 공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한국이 기대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2005년 전으로 있었던 이 BDA, 그러니까 방콕 델타 아시아 마카오에 있는 은행을 덮치듯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갈 것이냐, 네. 또 중국이 북한의 이 오일을 끊을 것이냐, 또 중국이 국경을 통제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10년 사이에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보고요. 오바마는 지금 임기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상하원에 통과된 북한 제재법을 가지고 이 오바마 행정부에 사실상 백지위임을 했고, 오바마가 그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중국을 제재할 것이냐. 중국을 제재하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 은행은 다 중국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게 중국이죠.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서 상호 간에 에스컬레이션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건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런 제재가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지금 김정은은 제재에 견디는 방법이 한 300만 명쯤 되는 국가에 필요한 핵심적인 통치 기구에 속하는 사람들만 먹여 살리면, 군인들 먹여 살리면 3년도 버틸 수 있다고 지금 군량비 비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 2,100만 명이 어떻게 죽고 살든 하는 것은 사실 알 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북한은 지그시 오래가는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해 5대 중에 하나의 섬을 갖다가 기습으로 북한이 점령해서 우리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군인들을 인질로 만약에 잡고 중국이 나서서 이제 강화 협상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든지, 만약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단지 하나가 미국 9.11 테러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가뜩이나 장기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네. 대통령이 오자회담을 하면 그거 주스 담기가 급급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불과 한두 달 전에 그 개성공단 지금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이 북한과의 지금 이 대응을 하는 대결 구도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야말로 심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로 외교 안보 라인을 싹 바꾸었어요. 이 대통령이나 행정부부터 완전히 일신하는 태도로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컨다리 보이콧을 우리 고 교수님이나 황 소장은 좀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조금 걱정은 줬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유엔 제재에 적극 참여를 안 한다 해도 세컨다리 보이콧을 미국이나 일본이 각자의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세컨다리 보이콧을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듯이 중국의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중국이 대북,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1, 대북 제재의 유엔 결의안을 중국이 기권을 합시다. 기권을 한다 치면 우리가 효용이 없냐?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단독 제재안을 내는데, 중국이 보십시오. 북한 GNP가 50조입니다. 연간 GNP가. 근데 북중 외교를 통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벌어도는 돈이 6조예요. 6조. 우리가 개성공단으로 주는 돈은 사실은 1년에 1,200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6조입니다. 6조인데 이게 어떤 채널로 들어가느냐? 한번 봅시다. 석탄 광물 다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그게 일단 석탄 광물을 어떻게 하면 싼 값으로 가져가고, 진짜 나머지 금액은 39호실로 개인 자금으로 넣어줍니다. 이 유엔 제재에 지금까지 안 걸리도록 해온 건데 우리 그런 것도 따질 수 있고, 두 번째, 북기항 삼국 선박을 우리가 제재를 한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북한 선박의 80%가 외국 국적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중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역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걸 일단 중국에 가는 걸 우리 쪽을 통해 가든지 우리와 관계된 낮은 합산을, 참 하산 프로젝트를 우리가 스톱 시키는 이유도 삼국 이 국기를 달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는 낮은 선봉에 지금 특구에 전기를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국이 다 되고 있어요. 넷째로 중국 대련항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사치범이 전부를 걸어드는데, 유엔 제재 제목을, 이 항목을 낮춰가면서 중국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유엔에서 이런 걸 전부 묶어놨는데도 중국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국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재를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은 지금 보아오 포럼 같은 것도 우리 안 간 거니까 대국을 이제 창피하게 했다고 반드시 나름대로 보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자포자기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안 먹혀들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05년에 그 뱅크 오브 델타 인 아시아에서 아시아 은행에도 사실은 대북 제재를 해달라고 할 때 중국이 처음에 노를 했습니다. 미국이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근데 결국 중국이 협조를 해준 이유가 북한이 매여있는 돈이 기껏해야 2,500만 달러, 250억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협조를 해준 게 그 은행을 주 거래가 뱅크 오브 차이나예요. 차이나 은행이니까 중국이 할 수 없이 도와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미국이 중국에도 가하는 게 중국과 북한이 간접적으로라도 연계된 것을 미국과 무력을 못하도록 다 끊어버립니다. 저는 중국이 아무런 세컨다리 보이콧이 중국에 영향이 없다.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김현수 교수님한테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이뤄진 오늘이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태기를 거쳐서 이제 오늘 연설이 이루어졌는데, 자, 북한에서는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김정일 생일날 일부러 날 맞춰가지고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하고 공동 번영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로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천안함과 연평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의 그 생명을 앗아가고 끊임없이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포용이라는 건 없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정말 그 조선중앙TV를 포함해 가지고 북한의 그 관영 매체들이 엄청난 비판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태를 보면요, 사실상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고통을 감내해 나가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중국에서 경제 제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단 말이죠. 북한이 핵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포기 안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춘희 아나운서의 제일 마지막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계속 그냥 두 눈 멀거니 뜨고 그것만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지금과 같은 것이 그대로 일어나면 우리는 그날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한 그 우리의 각오가 단단히 있어야 우리가 이 국난을 정말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엄청 비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고 교수님께 좀 마지막에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까지는 남남 갈등, 국론 분열을 막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지적들도 많았었고 국민들에서 의견을 좀 모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마지막 정리를 한번 저는 그게 해주시죠. 걱정입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이 아니라 야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 야당은 그동안 뭐 문재인 대표라든가 전 대표, 이정걸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국내 정치용 아니냐. 더군다나 또 이것이 총선용, 북풍용 음모 아니냐 이런 시각을 나타냈어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하고는 좀 결이 다른 시각들을 나타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하는데 과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까지 가서 찾아간 것은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같이 공동 인식을 하자. 그리고 협조를 좀 해달라. 우리가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인데 야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연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할까 그것이 의문이고 뭐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뭐 이해도 하고 또 공감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해주시고 또 소상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공감대를 어느 정도는 형성했으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야당인데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걱정입니다.
네, 야당의 반응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국론 통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